12살 고아원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영하의 날씨에 쫓아낸 재단 이사장. 15년 후 그가 선 법정의 판사석에는 바로 그 아이가 앉아 있었다. 법은 결코 잊지 않았고 세상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 앞에 세워두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겨울의 끝자락이라고 하기엔 너무 매서운 2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 자리한 한빛사랑재단 산하아동복지원의 마당에는 아직 녹지 않은 잔설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작은 짐 가방 하나가 내던져졌습니다. 가방의 주인은 박민준 12살이었습니다. 그날 한빛사랑재단의 이사장 한승철 60대 초반은 후원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억 원을 쾌척하기로 한 대형 후원자들이 직접 복지원을 방문하는 날이었고 한승철은 그 자리를 완벽하게 꾸미고 싶었습니다. 웃음 짓는 아이들, 깨끗한 시설, 감동적인 이야기. 그것이 그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문제였습니다. 민준은 사흘 전 복지원 회계 담당자가 후원금 일부를 빼돌리는 장면을 목격했고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눈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한승철의 귀에 들어갔을 때 아이의 용기는 위협으로 둔갑했습니다. 간담회 당일 아침 한승철은 후원자들이 보는 앞에서 민준을 복도에 불러 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제도 다른 아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거짓말도 상습적으로 하고요. 우리 재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입니다. 후원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12살의 입은 굳어버렸고 눈물만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분 후 민준은 짐 가방을 들고 복지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갈 곳 생각해뒀지? 오늘부터 여기 못 들어와. 영하 7도의 날씨였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승철은 그날 오후 후원자들과 따뜻한 오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한승철의 이름은 서울 복지계에서 꽤 알려진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표창, 감사패, 언론 인터뷰. 그가 운영하는 한빛사랑재단은 연간 수십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오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달랐습니다. 3년 전부터 재단 내부 회계를 맡아온 직원 오현수 30대 중반이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후원금이 이사장 명의 법인 계좌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고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총 횡령 규모는 수사 과정에서 23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한승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한승철은 최상급 로펌 청와법률사무소의 수석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 특유의 여유가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은 합의와 로비로 풀 수 있다는 계산이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석을 바라보는 순간 한승철의 발이 굳었습니다. 판사는 박민준 37세였습니다. 한승철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익숙한 윤곽 그리고 판사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담긴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민준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 절차를 설명하는 목소리는 평온했고
눈은 서류를 향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승철은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판사 뭔가 있어. 조사해봐요. 사흘 후 변호사가 보고해 왔습니다. 판사 박민준, 한빛사랑재단 출신 퇴소아동. 퇴소 당시 나이 12살. 한승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법률사무소는 즉각 재판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판사와 피해 관련인의 사전 접촉 의혹, 공정성 훼손 우려였습니다. 동시에 한승철의 측근을 통해 몇몇 언론사에 정보가 흘러갔습니다. 피해자 출신 판사의 복수극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기사를 읽고 조용히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법원에 정상 출근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민주는 그것을 15년 동안 배웠습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사 박민준이 해당 복지원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승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법률사무소의 수석 변호사 정재학 50대 초반은 훨씬 더 정교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민준의 퇴소 기록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거짓말 행동, 타원생 물품 무단 취득, 지도 불응, 자발적 퇴소 처리. 물론 그 기록은 한승철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어진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공문서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12살 아이의 기억 외에는 이를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재학은 이 문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을 심리하는 판사가 피고인에 의해 시설을 퇴소한 인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퇴소의 이유가 복지원 기록에 명백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법복을 입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민준의 과거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며 문제아 출신 판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민준과 가깝게 지내온 선배 판사 유재명 50대 후반이 조용히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민준아, 잠깐 피하는 게 어떻겠냐? 내 입장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민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겨울 하늘이 15년 전 그날 아침처럼 차가웠습니다. 재명 오빠, 저는 그때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재단 관련 회계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눈이 빨개질 때까지 들여다보면서 그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재학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준이 사법고시 준비 시절 받은 장학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금액이 복지 관련 단체에서 나왔고 그 단체가 한빛사랑재단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억지에 가까웠지만 감사원 제소에는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형식 요건을 갖춘 제소를 접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직무정지 권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법원 내부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일부 동료들은 민준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민준은 기록 보관소를 찾아다녔습니다. 15년 전 재단의 회계 기록, 후원금 유입 내역, 퇴소 아동 관련 공문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퇴소 기록에 담긴 공문서 양식이 그 당시 복지부에서 사용하던 공식 서식이 아니었습니다. 서식 버전이 2년 뒤에 도입된 양식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소급해서 만들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오현수가 제출한 자료 속에 묻혀 있던 메모 파일 하나, 15년 전 재단 회계 담당자가 남긴 개인 기록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사장 지시로 특정 아동 관련 문서 제작성, 이에 제기했다가 경고받음. 그 회계 담당자의 이름은 송기태였고 현재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송기태 60대 초반은 처음에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저였습니다. 이사장님은 12살 아이 앞에서 거짓말쟁이라고 하셨고 저는 짐을 들고 영하 7도의 날씨에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송기태가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로 오면 됩니까? 송기태는 15년 동안 간직해온 개인 메모장을 내놓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기록이었고 이사장의 직접 지시 내용, 문서 제작성 날짜, 당시 함께 있었던 직원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메모를 버리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서 있던 모습이요. 감사원 감사 결과는 민준의 임용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청와법률사무소가 허위 자료를 근거로 제소를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정재학 변호사의 위증 교사 혐의가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준의 직무정지는 해제되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한승철은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여유로웠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자신의 서류 쪽으로 내렸습니다. 민준은 이 재판의 선고를 자신이 직접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합의부 배석 판사들에게 최종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법이 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진행 내내 단 한 번도 한승철과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선고는 4월의 첫 번째 주에 내려졌습니다. 한빛사랑재단 이사장 한승철에 대한 판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증교사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최종 선고형은 징역 9년, 추징금 2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법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 중에는 오현수도 있었고 송기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퇴소 아동 출신으로 성장한 몇 명의 성인들도 방청석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승철은 선고를 듣는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일어설 때 그의 두 다리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보건복지부는 한빛사랑재단에 대한 운영 허가를 취소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재단 피해 출신 아동 중 성인이 된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민주는 그날 오후 법원 주차장 옆에 있는 작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재명 선배 판사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다음엔 좀 더 빨리 연락해. 나도 뭔가는 해주고 싶었다. 민주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오빠한테 패 끼치기 싫었습니다.
유재명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얼마 후 한 방송사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처음 법정에서 그를 알아봤을 때 어떠셨습니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셨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날처럼요. 영하 7도의 마당에 서 있던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판사님 본인이시지 않습니까? 민주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법원 건물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법은 잊지 않았고 세상은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 앞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